안녕하세요. 저는 전주에 사는 40살 이혼녀입니다. 요즘 거리에 핀 꽃들을 보면 정말 완연한 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작년에 너무나도 안 좋고 끔찍했던 일을 보냈기에 제 스스로 잘 살아보기 위한 다짐을 하기 위해 이렇게 용기를 내서 사연을 올려봅니다. 최근에 저는 이혼 소송을 마치고 친정엄마와 고향인 전주에 내려와서 새 삶을 꾸리고 있습니다. 새로 이사온 집 마당에 작은 텃밭이 있는데 산수유가 멋지게 피었어요. 그 산수유 나무를 바라보고 있자니 답답한 마음을 어디에라도 풀어내야 제 속이 풀릴 것 같습니다. 저는 34살에 전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중학교 과학교사로 재직 중이었고 저는 은행원이었어요. 남편은 제 고객으로 은행 업무를 자주 보러 왔고 성실했습니다. 저희는 남들 모르게 연인 사이로 발전했어요. 그렇게 반년을 몰래 연애를 하고 아이를 가지게 된 저는 직장을 그만두고 남편과의 결혼 준비로 정신이 없었죠.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는 임신 3개월을 맞았고 시모는 처음부터 제가 탐탁지 않았습니다. 제 직장도 마음에 안 들어 하셨고 제가 34살이나 먹은 노처녀인 것도 시모의 눈에는 차지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의 아이를 임신했기 때문에 시모는 저를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중학교 교사의 담임까지 맡은 남편 대신에 저는 아이를 뵌 채 예식장 장소와 드레스 선택과 스튜디오 예약을 혼자서 도맡아야 했습니다. 그래도 몸은 힘들었지만 준비하는 동안 행복했었어요. 하지만 임신 중 입덧이 심했던 저는 하루 3끼는커녕 한 끼도 먹기 힘들 정도로 입덧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막상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홀몸이 아닌 제가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힘든 것들이 많더군요. 결혼 준비라는 것이 여자 혼자 준비하기에는 너무 벅찬 일이었어요. 결국 저는 집안에서 화장실을 가려다 쓰러지게 되었고 응급실로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정신은 없었지만 그때 그 순간에 가장 기억이 난 건 아이가 잘못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뿐이었어요. 어떻게 병원에 실려왔는지도 모른 채 저는 하루를 꼬박 잠만 잤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몸이 이렇게 될 때까지 왜 나한테 알리지 않은 거야? 나를 바보처럼 만드니까 좋아? 왜 당신 쓰러지고 나서야 달려오게 만들어? 당신이 안 깨어날까봐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우리 아이는? 당신 학교는? 지금 학교에 가 있어야 하잖아. 여기 있으면 어떡해. 지금 학교가 문제야? 당신이 이렇게 누워있는데 내가 학교 갈 힘이 나겠어? 그리고 우리 아이는 건강하대. 당신 쓰러진 건 빈혈 때문이라니까. 앞으로 수액도 열심히 맞고 입맛 없더라도 많이 먹어야 해. 우리 아이를 위해서. 알겠지? 그리고 결혼 준비는 엄마가 도와주기로 했어. 내가 처음부터 몸도 힘든 자기한테 모두 맡기는 게 아닌데 내 생각이 짧아서 미안해. 저는 남편의 말에 너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착하고 저밖에 모르는 남편이 더 좋아졌어요. 아이를 위해서 제 몸 관리도 하고 더 이상 남편을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아서 앞으로 남은 혼수와 신혼집과 관련한 일들을 시모와 함께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저 혼자 결혼을 준비할 때보다 시모와 함께 결혼 준비를 하는 과정은 말도 못하게 힘들었습니다. 가뜩이나 저를 안 좋아했던 시모는 혼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에게 무리하게 요구를 해왔어요. A4 용지에 빽빽하게 적은 가전제품이며 가구들의 목록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시모는 브랜드마다 각각의 품목들을 적어서 저에게 보여주었고 간혹 똑같은 제품이 보이기도 해서 물어보면 시댁이 해올 물품이라고 너무나도 당당하게 말씀하셔서 제가 할 말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에게 여동생이 한 명 있는데 시모는 미래의 신우에게 필요한 노트북도 사야 한다며 제 의견은 묻지도 않고 모든 걸 밀어붙였어요.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일까요? 은행에 다니면서 저는 남들보다
돈을 모으는 기쁨을 일찍 알았고, 일을 하면서 가장 좋은 건 철저하게 돈 관리를 할 수 있는 점이었어요. 알뜰살뜰 일하며 모아둔 적금 통장만 5개 있었고, 생활비 통장을 포함해 6개의 통장에 저축을 많이 해왔던 터라 무리한 시모의 요구를 조금이나마 충족시켜 드릴 수 있었어요. 결국 시모는 자신의 집 가전제품도 몽땅 다 바꾸는 지경까지 갔습니다. 저는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식으로 시모에게 휘둘리게 된다면 앞으로 제 결혼 생활이 지옥 같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분명 신혼집도 간섭을 하게 될 게 뻔했습니다. 신혼집만은 저와 제 남편이 오로지 결정하길 바랬고, 절대 시모의 집 근처로 가지 않기로 마음 먹었어요. 하지만 시모는 자신의 무리한 요구를 제가 모두 받아들이자 좀 더 욕심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결국 시부의 차를 바꿔달라는 요구를 해왔습니다. 결국 저는 참다 못해 폭발했고, 왜 아버님의 차까지 바꿔드려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동안 시모의 눈에 차려고 노력해왔지만 날이 갈수록 시모의 욕심이 커지자 결국 남편에게 이 모든 사실을 말했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이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한 거예요? 이 사람 홀몸도 아니고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이 많은 가전제품이 왜 2개씩 필요한데요? 왜 어머님 침대까지 이 사람이 바꿔야 해요? 다른 집은 손주 볼 생각에 혼수도 안 받고 미리 해왔다면서 좋아하고 칭찬해줄 판인데 왜 어머니는 제 얼굴도 못 들게 하시냐고요? 내가 무슨 죽을 죄를 지었니? 내 아들 데려가면 이 정도는 해야지. 나한테 이 정도도 못해? 그리고 해줄 능력이 되니까 내가 어련히 알아서 얘 능력 맞게끔 부탁한 거야. 앞으로 평생 살 남편이 선생님인데 이보다 더 좋은 저축이 어딨니? 내 아들 아까워 죽겠구만. 이 정도 한 것만도 감사한 줄 알아야 해. 도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저 진짜 이 사람 얼굴 못 봐요. 아버지 차는 없던 일로 해요. 그리고 이제부터 어머니는 저희 결혼 준비에 손 떼세요. 난 그렇게 못한다. 내가 도와준다고 했니? 너희들이 도와달라고 했잖아. 내가 봐둔 집이 있으니까 그 집 보고 이야기하렴. 우리 집하고 가까워서 온 김에 보고 가도 좋고 난 딱 마음에 들었는데 말이야. 어머니, 이 사람 말대로 해주세요. 앞으로 남은 결혼 준비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저 어머님 눈에 들려고 무거운 몸 이끌면서 따라다녔고요. 제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 들어서 최대한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맞춰드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제가 못 참겠어요. 저 어머니랑 더 이상 얼굴 붉히고 싶지도 않아요. 여기까지만 해주세요. 이것들이 쌍으로 나를 나쁜 사람 만드네. 됐다 됐어. 얼굴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 그렇게 시모와 대판 싸우고 나서 남편과 저는 결혼 당일 식장에서야 시모의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시모는 많은 하객들 앞에서 저를 칭찬하며 치켜 세워주었고 가족 친지분들께 저를 자랑했어요. 그렇게 무사히 결혼식이 끝나고 출산을 한 저는 하루하루를 육아에 전념하며 지냈습니다. 시댁과는 멀리 떨어져 신혼집을 구했고 별탈 없이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찰나에 시모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고 내용은 신우를 부탁한다며 빈방 하나를 내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신우가 고등학교 영양사로 취직되었고 학교가 시댁보다는 저희 집과 더 가깝기 때문에 신우를 저희 집에서 살게 하기로 결정했다는 통보였습니다. 시모는 남편에게도 말했고 허락을 받았으니 제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신우와 함께 저희 집으로 쳐들어왔어요. 얼떨결에 신우와 살게 되었고 아침을 꼭 먹이고 출근시키라는 시모의 부탁 같은 협박이 있었습니다. 남편과는 아침 문제를 서로 합의하에 안 먹고 출근하기로 했지만 신우는 제가 아침을 차려주지 않으면 꼬박꼬박 시모에게 다음날 전화를 했습니다. 그럼 시모는 저희 집으로 달려와 온갖 부엌 살림을 해집고 잔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결국 시모의 부탁대로
매일 출근 전에 아침밥을 갖다 바쳤습니다. 부딪히는 일도 많았지만 그래도 남편의 하나뿐인 동생이고 저희 아들을 참 잘 챙겨주었어요.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신우에 대해서 좋게 생각을 바꾸려고 했어요. 또 신우가 가끔씩 조카를 봐주겠다면서 저희 부부에게 달콤한 자유를 선물해줘서 신우와 지내는 시간들이 나쁘지만은 않았습니다. 신우와 그렇게 3년 정도 함께 살았어요. 생각해보면 참 바보 같았어요. 친정 엄마나 주변 친구들이 아직도 신우랑 산다고 하면 이상하게 봤었고 하루빨리 독립을 시켜야 하지 않겠냐고 난리였어요. 아이도 이제 어린이집 다니고 제 시간도 생기기 시작하자 점점 신우와 부딪히는 일들이 많았고 신우의 간섭이 도를 지나칠 때도 있었어요. 특히 아들의 어린이집 식단에 대해서 아는 척을 많이 했습니다. 조리사를 자신이 만나봐야겠다며 오지랖을 떨었던 적도 있었어요. 저는 신우에게 작은 원룸을 구하든지 이제 어엿한 사회인이 되었으니 독립을 해보는 게 어떠냐고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신우는 독립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저희 집에서 나갈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면서 오히려 생활비를 보태겠다면서 3년을 살고 난 후 생활비를 신우에게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아침밥을 해 먹였어요. 신우의 눈치 아닌 눈치들이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평생 신우와 함께 살다가 눈치 보면서 내 집에서 편히 발 뻗고 못 잘 듯 싶어 고심 끝에 남편에게 직장 동료나 아는 남자들이 없는지 물어봤고 저도 하루빨리 신우와 따로 살고 싶은 마음에 소개팅을 주선한 적이 있었어요. 그쯤 신우는 고등학교 영양사를 나왔고 구직 중에 있었어요. 신우에게는 이상한 취향이 있었습니다. 학교라는 좋은 직장을 나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 하나가 영양사인 신우가 고등학교에서 일하던 중 아이들 급식에 탕수육을 내놓은 적이 있는데 탕수육 소스에 캡사이신을 넣어 학교가 발칵 뒤집어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캡사이신 양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매운 것을 잘 먹는 학생들이 누가 더 매운 것을 잘 참아내는지 내기를 해버렸어요. 그 바람에 소스를 너무 많이 찍어 먹은 학생들이 결국 한 반 이상이나 나왔고 배탈이나 병원 신세를 졌던 적이 있었어요. 정말 자신의 직업에 사명감이 없어 보였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제 입장에서는 신우의 행동이 전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때 신우의 변명은 매운 것도 먹어버릇해야 느는 것 아니냐며 학교를 나왔습니다. 그 학교에서 영양사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현재는 암 요양병원에서 영양사를 맡아 하고 있었어요. 그 일만 아니면 크게 문제될 것도 없을 것 같고 직업도 반듯해서 대학교 선배를 소개해 줬습니다. 한동안 별탈 없이 잘 만나는 것 같았어요. 신우는 집에 들어오는 일이 점점 줄어들었고 외박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신우가 없는 집은 너무나도 좋았고 저희 부부는 짧은 연애를 했기 때문에 다시 신혼의 기분을 낼 수 있었어요. 점점 드문드문 집에 오는 신우는 결국 요양병원에 상주하며 지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대환영을 했고 신우는 마지못해 가는 듯 보였어요. 요양병원 특성상 산속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신우와 선배는 잘 만나고 있는 듯 보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신우를 소개해준 선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만나자는 전화였어요. 혹시나 결혼 생각 때문일까 싶어서 괜히 들뜬 기분이 되어 선배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신우를 소개해주고 1년 만에 본 선배의 모습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선배는 120kg 가까이 쪄 있었고 거동도 불편해 보였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선배는 번듯한 회사원의 평범한 남자였어요. 그런데 지금 제 앞에 선배는 너무나도 말이 안 되게 살이 쪄 있었고 아파 보이는 선배가 있었습니다. 선배, 이게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살이 쪘어요? 선배를 한참 찾았어요. 완전 못 알아볼 뻔 했잖아요. 어디 아픈 건 아니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우선 지는 너랑 내가 만나는 거 모르지? 몰라야 돼. 나
걔가 점점 무서워. 우리 아가씨요? 선배 무슨 말이에요? 아가씨가 선배한테 뭐라 했어요? 살쪄서 싫대요? 나 이렇게 된 거 다 지 때문이야. 지가 매일 나를 음식으로 사육했어. 나 정말 미칠 것 같아. 지랑 이제 끝내고 싶어. 그런데 지가 놔주질 않아. 자꾸 음식을 먹이고 그러면서 내가 살찌는 건 싫다고. 천천히 말해봐요. 우리 아가씨가 선배를 이렇게 만들었다니. 왜 아가씨가 선배를 이렇게 만들어요? 음식을 먹인다는 게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선배가 스트레스가 심해서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나 하루에 10끼는 먹는 것 같아. 회사도 잘리고 매일 퇴근해서 음식 싸오고 지가 요양병원으로 들어가 산 후부터는 직장에 있으면 영상통화로 나 음식 먹는 거 보여달라고 그러고 내가 이제 운동하겠다니까 자기는 뚱뚱한 사람이 좋다면서 운동도 못하게 만들고 헤어지자고 해봤지. 그런데 쉬는 날만 되면 우리 집에 음식 싸와서는 울며 헤어지지 말자고 매달리고 나는 걔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소영이 네가 지 좀 말려봐. 나 좀 내버려 두라고. 선배는 정말 황당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배의 말을 믿어야 할지 신우의 말을 믿어야 할지 말이에요. 살면서 신우는 남편인 오빠에게도 몸 관리를 철저히 당부하는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저희 친정 엄마가 연세에 비해 몸무게가 많이 나갔기 때문에 한 번은 친정 엄마를 너무 안 좋게 이야기해서 다퉜던 적이 있었어요. 신우의 취향이 그새 바뀐 건지 신우의 말도 들어봐야 했습니다. 선배를 달래고 당장 운동을 하라고 했어요. 신우는 제가 잘 이야기해 볼 테니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선배는 저와 헤어지는 순간까지 제발 지희와 헤어지게 해달라고 애원하며 헤어졌어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선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은 대수롭지 않은 듯 아가씨 편을 들었어요. 선배가 이상한 것 같다며 자신의 동생이 가끔 엉뚱한 짓을 하긴 하지만 사람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면서요. 남편의 말도 믿음이 가지 않았습니다. 신우가 직장 쉬는 날 조심스럽게 선배의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요즘 잘 만나고 있는지 그리고 결혼 계획은 있는지 물었어요. 아가씨, 요즘 선배랑 어때요? 선배가 아가씨 힘들게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둘이 1년을 넘게 잘 만나는 거 보니까 제가 다 뿌듯하더라고요. 선배가 무뚝뚝한 면은 있어도 아가씨한테 잘하죠? 누가 그래요? 저 그 사람이랑 끝난 지가 언젠데요. 언니 선배라는 사람 진짜 웃겨요. 자기가 좋아서 먹고 살쪄놓고 다 내 탓이라잖아요. 그럼 먹지를 말아야지. 내가 자기 생각해서 매일 음식 날랐는데 고작 한다는 소리가 저 때문에 직장도 잃고 몸도 망가졌다잖아요. 내 성의를 그런 식으로 무시한 남자는 저도 필요 없어요. 선배랑 이야기가 좀 다르네요. 운동을 하고 싶은데 아가씨가 못하게 했다고 하던데 저도 선배 말을 다 믿는 건 아니지만 아가씨가 운동을 못하게 할 일은 없잖아요. 솔직히 언니, 이제 와서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이 점점 살찌고 덩치가 커지니까 부담스럽더라고요. 처음에 소개해줬을 때 정말 날씬해서 이런 사람이 과연 얼마까지 찔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했었어요. 근데 막상 너무 커지니까 내가 감당이 안 되잖아요. 결론은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렇게 먹고 자기 몸이 뚱뚱해진 거지. 왜 남 탓을 해요? 이기적인 신우의 말투에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쩜 저렇게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당당할 수 있는지 놀랐어요. 선배는 다시 예전의 몸으로 돌아가기 위해 열심히 운동을 하며 지냈고 그 후로 연락을 해봤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가끔 요양원에서 쉬는 날이면 신우는 시댁으로 가지 않고 저희 집으로 오고는 했어요. 그럴 때마다 행여나 저희 아이에게도 엉뚱한 생각을 할까봐 더 이상 신우에게 아이를 맡기지 않았어요. 그렇게 또 시간이 지났습니다. 신우는 산속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잘 적응해 가는 듯 보였어요. 승진도에서 영양사 중에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저에게 자랑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모의 몸에서 이상 신호가 왔어요.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시모는 한동안 슬픔에서 헤어나오시기 힘들어 하셨고 입맛도 없다며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시모가 가슴에 몽우리가 잡히는 것을 발견하고 병원에 갔는데 유방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고 시모의 치료를 위해 신우가 다니는 암 전문 치료만을 하는 요양병원에 모시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신우의 직장이고 신우가 요양병원에서 상주하며 지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시모를 요양병원에 모셨고 제가 감당해야 할 부담은 적었어요. 요양병원에 들어가기 위해 첫날 저와 남편이 시모를 모시고 요양병원으로 갈 때가 생각이 납니다. 난생 처음 그런 시골길을 보았고 산을 지나도 계속 산속으로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결국 저는 차멀미로 인해 가는 도중에 차를 세워야만 했어요. 2시간 만에 요양병원에 도착한 그곳은 생각 이외로 시설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저희가 오자 신우가 마중을 나왔고 시모에게 1인실을 안내했어요. 시모는 짐도 푸르지 않고 저희 부부에게 할 말이 있다며 불러 세웠어요. 뭔가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살던 집도 내놓을 거고 여기 살면서 암도 치료하고 노후도 보낼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틀에 한 번씩은 나보러 와라. 우리 아들은 학교 때문에 힘드니까 네가 자주 올 수 있겠지? 어머니, 이틀에 한 번은 너무 힘들어요. 저도 제 아들도 있고 생활하는 게 있는데 어떻게 매일 와요. 손주 데리고 이이랑 주말에 올게요. 아니, 나들이 다니니? 이 첩첩산 중에 여기다 모시는 것도 아무 말도 안 했더니 한다는 말이 주말만 온다고? 그리고 누가 매일 오라든? 이틀에 한 번 오라는 게 그게 어렵니? 너 정말 해도 너무하다. 나 암 걸린 환자야. 나도 이곳에서 적응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아직 필요한 것도 많은데 그런 것들 하나씩 사다 주고 얼마나 좋아. 엄마, 그건 아니지. 왕복 4시간을 어떻게 다녀. 이 사람 아까 차멀미 하는 것도 봤잖아. 그리고 엄마는 특별한 케이스잖아. 쥐가 여기 있는데 무슨 걱정이야? 어머, 오빠 말 바로 해. 여기 내 직장이야. 나 쉬는 날이니까 이렇게 병실 안에 들어온 거지. 평일에는 식당에서 나오지도 못해. 내가 얼마나 바쁜데. 그리고 며느리면 며느리답게 행동해야지. 내가 다니는 요양병원에 맡긴다고 나한테 우리 엄마 맡기고 안 볼 생각하는 거 아니죠, 언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네가 가까이 있으니까 엄마도 봐주고 하면 좋잖아. 결국 답이 나지 않은 채 검사를 받으러 갈 시간이 돼서 대화는 일단락되었어요. 몸이 아프니 더 고집이 세지셨고 막무가내인 시모를 보자 이런 산골짜기에 있는 요양병원에 모시는 게 맞는 건지 더 막막해졌어요. 시모는 매일 전화를 해서는 언제 올 거냐며 이것저것 물건들을 사오라고 지시했고 저는 일주일에 3-4번은 매일 2시간이 넘는 거리의 요양병원을 다녔어요. 그러다 남편이 방학이 되면 아예 요양병원 근처 펜션을 잡아 저희 가족이 단체로 한 달을 지내기로 했어요. 산과 공기가 좋아 아이랑 지내는 것은 좋았지만 그럴수록 혼자 사시는 친정엄마가 떠올랐습니다. 외동딸인 저는 좋은 시설에서 치료를 받고 계시는 시모가 부러우면서 얄밉기도 했어요. 친정엄마는 혼자서 지내는 게 일상이 되었는데 시모는 신우도 끼고 있고 남편도 끼고 살려고 하는 모습을 보자 친정 한번 오래 가보지 못하는 제 형편이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시모의 이기적인 모습은 싫지만 남편에게 친정엄마도 요양병원에 모시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어차피 시모 때문에 매일 요양병원을 들락날락해야 한다면 우리 엄마도 이곳에서 좋은 시설 누리고 저와 손주 보면서 지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은 흔쾌히 허락해 주었고 그쯤 친정엄마는 관절이 안 좋아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제가 돌봐야 하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주저없이 신우가 일하는 요양병원에 재활 목적으로 단기 입원을 시켰습니다. 엄마는 시모와 함께 한 병원에 있다는 게 불편하시다며 반대했어요.
며칠을 엄마를 설득시켜 겨우 요양병원에 들어오게 됐어요. 나 그냥 갈란다. 여기 너무 비싸 보이기도 하고 나는 안 싸돈 처럼 암도 아닌데 이렇게 좋은 곳에서 치료하는 게 미안해지네. 동네 정형외과 가서 물리치료하면 될 것을 이런 산소까지 와서 무슨 요양이야. 엄마, 여기만큼 좋은 데도 없어. 내가 보니까 여기 뒤에 산책로도 잘 돼 있고 엄마가 원치 않으면 어머니랑 다른 방으로 배정받으면 돼. 나도 그게 편하고. 그리고 나 어머니 병수 발들라 엄마한테 다니랴 너무 힘들어. 나 편하자고 한 곳에 모아둔 거야. 그니까 엄마는 돈 걱정이랑 나한테 미안한 걱정 절대 하지 마셔. 여기서 푹 쉬다가 가면 돼. 시모와 엄마는 최대한 마주치지 않게 병실을 다른 층으로 배정받았어요. 어머니는 집중 치료 환자로 분류되어서 입원실에서 식사를 하지만 친정 엄마는 식당으로 이동해서 식사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신우는 저희 엄마를 보며 달갑지 않은 인사를 나눴습니다. 신우는 노골적으로 친정 엄마를 싫어했어요. 저에게 직접적으로 말은 안 했지만 신우의 행동은 누가 봐도 딱 티가 났죠. 신우는 뚱뚱하고 볼품 없어 보인다는 이유로 친정엄마를 무시했습니다. 한 번은 삼계탕이 나오는 날이었어요. 친정엄마만 뚱뚱하다는 이유로 삼계탕을 안 줬던 날이 있었습니다. 신우는 친정엄마를 생각해서 그런 것이라고 했지만 엄마가 느꼈을 심정이 어떨지 생각해보니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먹을 것으로 장난치는 듯한 신우의 행동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친정엄마는 사돈처녀가 다 이유가 있을 거라고 식단에는 전문가니까 자신을 위한 것일 거라고 애써 포장을 했어요. 신우의 행포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제가 병원 측에 항의를 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마치 요양병원의 식당 안의 규칙과 법은 신우가 정하는 것처럼 보였고 제가 아무리 신우에게 잘 보이고 친정엄마에게 신경 좀 써달라고 부탁을 해도 신우에게 돌아오는 답은 어이가 없을 뿐이었습니다. 아가씨, 저 너무 서운해요. 저번 삼계탕 일도 그렇고 왜 자꾸 우리 엄마한테만 음식을 덜 주거나 아예 빼고 안 주는 거예요? 언니야말로 제 성의를 너무 모르시네요. 제가 특별식으로 대접하잖아요. 식당 관리하셔야 하는데 특별식은 비싸다면서 신청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따로 음식해서 드리는 건데 언니. 서운해할 사람은 저 같은데요. 아가씨 마음은 알겠어요. 그런데 엄마가 갈수록 야위어지고 있으니까 내가 너무 걱정이 돼서 그래요. 특별식 같은 거 필요 없으니까 그냥 일반식으로 남들처럼 먹게 해줘요. 이러다 우리 엄마 해골돼요. 아가씨도 알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 살면 얼마나 더 사시고 살아생전 맛있는 음식, 좋은 음식 많이 먹어야죠. 나는 아가씨처럼 전문적이 못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이 살이 빠지고 있는 건 분명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친정 엄마는 날이 갈수록 살이 빠져 보이는 게 아니라 병든 닭 마냥 기운도 없어 보이고 손도 떨리는 게 보였어요. 저와 손주가 와도 기뻐하기보다는 눈물을 보이기 일쑤였고 마치 갱년기 우울증처럼 세상 모든 슬픔을 다 안고 가는 것처럼 하루하루를 지내는 것 같았어요. 반면 시모는 유방암도 완치가 되었고 건강도 많이 회복되어 일상생활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 보였죠. 신우의 엉뚱한 짓들을 겪어봤던 저로서는 친정 엄마의 몸 상태가 이렇게 된 게 신우 탓 같았어요. 신우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고 그저 매일 친정 엄마를 간호하는 것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요양원 식자재 차량과 함께 요양병원에 들어오게 됐어요. 저는 주차를 얼른 하고 식자재를 나르는 틈으로 식당 안 조리실을 몰래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직 점심시간 전이라 분주한 식당 안에서 신우의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들려왔어요. 그럼요. 그래서 특별 보양식으로 준비했죠. 그런데 새언니는 제 마음도 모르고 자꾸 엄마가 이상하다고 그러질 않나? 내가 보기에는 몸도 가벼워 보이시고 좋아 보이던데 고맙다는 표현을 그런 식으로 하네요.
내일 쉬는 날이라 약 받으러 들릴게요. 약사님이 잘 챙겨주시니까 제가 다 감사할 뿐이에요. 새언니도 뚱뚱한 엄마보다는 날씬한 엄마를 보면 이해하겠죠. 새언니가 가장해서 생각하는 게 있어요. 살 빠지면 다 좋은 거 아닌가요? 신우는 친정엄마 식판에 무언가를 넣고 있었어요. 그리고 통화를 마치고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제가 들은 내용이 무슨 이야기인지 천천히 되짚어 보았습니다. 최근에 신우가 만나는 남자가 있다는 이야기는 시모를 통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약사인가 연구원이라면서 자랑하던 시모의 얼굴이 떠오르자 식당을 빠져나가는 신우의 옷깃을 잡고 신우 옷 주머니에서 약병을 꺼냈습니다. 그건 바로 다이어트 보조제였어요. 그런데 더욱 놀란 건 이 약품이 아직 정식 출시된 게 아니었고 부작용이 심한 약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식욕 억제는 물론이며 향정신성 약품에 속하는 약이었습니다. 신우는 약병을 뺏어들며 화를 냈고 저는 신우의 약병을 들고 식당을 뛰쳐나왔어요. 아가씨, 지금 무슨 말이에요? 방금 통화한 사람 누구예요? 내가 들은 게 맞는다면 지금 아가씨가 우리 엄마한테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약 내가 다 조사해서 하나라도 이상한 게 나오면 당신 가만 안 둬. 언니, 무슨 말이 그래요? 내가 뭐 죄 지은 것도 아니고 나이 드신 분들 뚱뚱해하면 관절에 무리 가요. 덕분에 관절물이 가는 일도 적어졌잖아요. 크게 이상할 일도 아닌데 너무 오버하지 마요. 어서 약병 이리 줘요.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너 우리 엄마 얼굴 봤어? 그게 사람 꼴이니? 여기 와서 팔목이 내 한 손가락으로 다 잡혀. 나이 든 사람한테 지금 무슨 짓을 한 건지 알기나 해? 네가 의사니? 의사도 이런 약 환자한테는 안 먹여. 정신 나가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을 꾸밀 수 있는 거야? 지금 이 약 담당 의사 선생님도 아는 거야? 아니, 넌 지금 내 딸한테 무슨 말이냐? 정신 나갔다고? 어디서 못 배운 게 나서서 이 사단이야? 여기 지금 직장인데 지가 여기서 잘리면 너 가만두나 봐라. 조용히 해결하면 될 것을 아예 병원 떠다니게 광고를 해라. 어머니, 지금 아가씨를 두둔할 때가 아니라고요. 아가씨가 저희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한 줄 아세요? 이 약병 보세요. 여기 빨간 글씨로 향정신성 의약품이라고 버젓이 쓰여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약인 줄 아시냐고요. 제가 전문적이지는 못해도 이런 약 오래 먹으면 환각이나 환청도 나타나고 이게 중독성이 심한 약일 수도 있다고요. 어련히 알아서 줬겠니? 나도 예비사이한테 들었는데 그게 위험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 아직 출시만 안 됐을 뿐이지 곧 출시한대. 그리고 안 써돈 지금 보면 얼마나 날씬해졌니? 솔직히 내가 너 상처받을까봐 말 못했는데 안 써돈도 관리 좀 해야지.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곧장 친정엄마가 있는 병실로 올라갔어요. 창밖을 보고 있던 엄마는 짐을 싸는 저의 모습을 보고 놀라셨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는 말하는 법도 잊어버린 사람처럼 무기력했고 저는 간이 의자를 들어 입원실 침대를 내리쳤습니다. 침대는 속수무책으로 한쪽이 찌그러졌고 엄마의 손을 잡고 그곳을 도망치다시피 나왔어요. 집으로 엄마를 모셨고 엄마는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거나 약을 더 복용했더라면 엄마는 탄수화물 부족에 뇌의 기능 일부분을 손실당할 뻔할 수도 있었다는 소견을 들었습니다. 친정 엄마를 대학병원에 입원시키고 남편과의 이혼과 요양병원의 과실을 법적으로 묻기로 했어요. 개인적으로 요양병원 영양사인 신우도 고소를 했습니다. 법은 친정엄마 편을 들었고 당연했어요. 신우는 영양사라는 직업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됐고 남편과의 이혼도 합의 이혼으로 해결됐습니다. 그때 제가 좀 더 빨리 적극적으로 엄마의 이상한 행동들을 파악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자주 듭니다. 그래도 가족이었기에 신우를 믿었고 시모에게 잘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제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신우의 위험한 취향과
이기적인 시댁 식구들을 용서할 수가 없네요. 저는 현재 제 삶에 만족하며 친정엄마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직장도 다시 알아볼 테고 앞으로 바람이 있다면 아이와의 양육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길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거나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무조건적으로 싫어하는 건 분명 잘못된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에게 일어난 이번 일을 통해서 모든 사람은 존중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